2023년 9월 15일 새벽 4시, 저는 미국 국무부 긴급 회의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급하게 들어선 회의실에는 이미 국무장관과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제시카, 러시아 연해주에서 엄청난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장관이 건넨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00년 전 사라진 고대 왕국 발해의 수도급 유적이 대규모로 발굴된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차관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죠. 중국은 발견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6시간 만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해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지방 정권이었으며 이번 발굴은 중화 문명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러시아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적은 러시아 영토에서 발견되었으며 모든 유물은 러시아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한국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발해가 한국 역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외교적 지원이 전혀 없었죠. 저는 책상 위에 위성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거대한 성벽터, 왕궁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흔적, 그리고 수백 개의 고분군. 규모만 봐도 이것이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 당신이 가야 합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유네스코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이 유적의 역사적 귀속을 결정하는 자리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적 분쟁이 아니었죠.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맞붙은 역사전쟁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한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차관보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국 편을 들기는 어렵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순간 저는 제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미국인 청년이 한국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서 있었죠. 그 청년이 바로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야기했습니다. 제시카, 역사의 진실이 권력과 돈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장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번 일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인 자격으로 유네스코 전문가 패널에 참여하는 겁니다. 혼자서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698년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이 나라는 926년까지 228년간 존속했죠. 전성기에는 지금의 만주, 러시아 연해주,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당나라조차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부르며 인정했던 강대국이었죠. 하지만 거란족의 침략으로 갑자기 멸망한 뒤 발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 그 흔적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죠.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해 유적 발굴은 중국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실물 증거를 확보해 자신들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모스크다. 일주일 뒤 유네스코 긴급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변호사 한 명이 두 강대국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게 나여도 괜찮지 않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오래된 유적의 소유권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것은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지, 작은 나라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저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네스코 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일. 그 안에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했죠. 저는 먼저 한국 측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보내온 문서들이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발해의 역사, 문화, 정치체제, 심지어 왕실 계보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발해 왕족들의 성씨 기록이었습니다. 건국자 대조영부터 마지막 왕까지 모두 대시 성을 사용했습니다. 이 대시는 고구려 왕족의 성씨였죠. 발해 스스로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밝힌 겁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측 고대 문헌들이었습니다. 8세기부터 9세기까지 일본과 발해는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죠. 일본 쇼소인 보물관에 보관된 문서들에는 발해 사신들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해 국왕 대흠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발해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구려의 후예라고 당당히 밝혔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중국 측 주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발해는 당나라의 책봉을 받았으므로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다. 중국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논리적 오류였죠. 당시 동아시아는 책봉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일본도 신라도 심지어 베트남까지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 나라들도 전부 중국 역사라는 겁니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책봉을 받았다고 해서 속국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시의 외교 관례일 뿐이었죠.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자체 관료 체제를 운영했으며 독립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발해가 독립국이었다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십 년간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죠. 그들의 학자들, 그들의 문서들,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 모든 것이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해리슨 변호사님, 한국 학자팀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만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2시간 뒤 저는 모스크바 시내 한 호텔 회의실에서 한국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서울대 고고학과 김태현 교수, 고려대 사학과 박선영 교수,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전문가 이주연 박사. 세 사람 모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해리슨 변호사님. 김태현 교수가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의 할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이시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박선영 교수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자료들입니다.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펼쳐진 자료들은 방대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문헌 기록, 유물 분석 결과. 모든 것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국이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실물 증거입니다. 이주현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유적,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발해인들이 직접 남긴 기록,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여기 온 것인지를. 단순히 회의실에서 문서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봐야 한다는 거군요. 김태현 교수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 조사단이 이미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러시아 당국도 중국 눈치를 보고 있고요. 박선영 교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적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학자들이 24시간 교대로 발굴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군 주변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왕릉. 만약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발해 왕들이 직접 남긴 기록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접근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주연 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 고려인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려인. 일제강점기 때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한민족의 후손들이었죠. 최근 일부가 다시 연해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김태현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봅시다. 그날 밤 저는 고려인 동포단체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 알렉산드르 씨였습니다. 발의 유적 말씀이신가요?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들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 큰 나라를 세웠다고요. 하지만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게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이곳에는 그 기억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역사를 지키는 일인데요. 박 알렉산드르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국 학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 가봅시다. 김태현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앞. 그때도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죠. 이틀 뒤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방 속 노트북을 꺼내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발해의 역사, 그들이 남긴 흔적들.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직접 찾아 나서는 겁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의 연해주는 이미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죠. 공항 밖에서 박 알렉산드르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는 저쪽에 준비해뒀습니다. 그는 능숙한 한국어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 조사단이 어제부터 경비를 2배로 늘렸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온다는 걸 알아챈 겁니까? 아마도요. 러시아 당국의 한국 학자들이 입국한다는 정보가 흘러갔을 겁니다. 박 씨가 백미러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러시아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유적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로 3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직접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문소가 3곳이나 있습니다. 중국 조사단 외에는 접근을 막고 있죠. 이주연 박사가 가방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우회로는 없습니까? 있긴 합니다만. 박 씨가 망설였습니다. 산길을 타고 돌아가야 합니다.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저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유적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에워싼 검문소들. 완벽한 봉쇄였습니다. 일단 현장 근처까지 가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한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유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검문소 10km 전방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박 씨가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는 망원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거대한 발굴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들이 작업 중이었고 흰색 천막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저 큰 천막이 본부입니다.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거기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망원경을 받아들었습니다. 저쪽 언덕 위에 보이는 게 고분군이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50기는 되겠는데요. 박선영 교수도 망원경으로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저 중앙의 가장 큰 봉분, 저게 왕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배치나 규모로 봐서 틀림없어요. 이주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왕릉에 들어갈 수 있다면 발해 왕들이 남긴 기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왕릉 주변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무장 경비원들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박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제 고모 할머니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 이 근처에서 평생 사셨는데 유적에 대해 아는 게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서둘러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러시아식 목조 주택 앞에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한국어는 오래된 함경도 사투리였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댁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따라주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10살 때였어. 1953년이었지. 우리 아버지가 저 언덕에서 이상한 돌을 주워왔어. 글자가 새겨진 돌이었는디 한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김태현 교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돌을 아직 갖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소련 당국에서 다 가져갔어. 하지만 위치는 기억해. 그 돌이 나온 곳 말이야. 박선영 교수가 급히 물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왕릉 뒤편 작은 계곡이었어. 거기 무너진 석실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 중턱쯤 되는 곳이야. 지금은 나무가 우거져서 안 보이지만.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왕릉 뒤편의 계곡. 그곳이라면 중국 조사단의 감시를 피해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옛날에 우리가 나무하러 다니던 길이 있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 반대편에서 올라가는 길이었어. 박 씨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입니까? 할머니가 지도를 들여다보시다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야. 이 골짜기로 올라가면 돼. 김태현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해리슨 변호사님,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중국 조사단에 발각되면 국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니었죠. 만약 우리가 무단으로 유적에 침입한다면 외교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골라내고 불리한 증거는 감출 수 있다는 것. 교수님.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주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학자로서 이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박선영 교수도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새벽 4시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간에 출발하기로 했죠. 박 씨가 안내를 맡고 할머니가 알려준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목표는 왕릉 뒤편 계곡의 석실. 거기서 바레인들이 남긴 기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모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천년 전 발에 사람들이 남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우리는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제 휴대전화에 워싱턴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시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국무부 동료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우리가 증거를 찾아낸다면 발해는 한국 역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발해는 영원히 중국 역사의 일부가 되어버릴지도 모르죠.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등산복, 헤드랜턴,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 모든 증거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사시정각, 우리는 모텔을 출발했습니다. 박 씨의 차가 어둠 속을 조용히 달렸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할머니가 알려준 골짜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박 씨가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박 씨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올라갔을까요? 박 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 무너진 석실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석실 입구에 깨진 비석 하나가 반쯤 묻혀 있었던 겁니다. 김태현 교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석 표면에는 세월에 마모되었지만 여전히 선명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죠. 이주현 박사가 조심스럽게 비석 표면의 흙을 털어냈습니다. 헤드랜턴 불빛 아래 글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돋보기를 꺼내 비문을 살펴봤습니다. 대진국. 문왕 13년.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대진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교수의 말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진국이 뭡니까? 김태현 교수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발해의 정식 국호입니다. 발해는 스스로를 대진국이라 불렀죠. 중국 당나라가 그들을 발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이 비문은 발해 사람들이 직접 남긴 기록이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쓴 기록이 아닙니다. 발해인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새긴 기록입니다. 이주현 박사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요.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새벽의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비문을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진국 문왕 13년.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여. 이 비석은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 국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결정적 증거였죠. 발해인들이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고 밝힌 직접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비문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문왕 13년이면 서기 794년입니다. 발해 전성기 때죠. 이 시기 발해는 동아시아 최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주현 박사가 비석 뒷면을 조사했습니다. 여기 더 있습니다. 우리는 급히 비석 뒤로 돌아갔습니다. 뒷면에는 더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발해국 대왕, 고구려 옛 영토, 사만의 자손. 김태현 교수가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발해가 스스로를 사만, 즉 한반도의 후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한반도의 연결성까지 명시한 겁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교수들의 설명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도 유네스코 회의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박 씨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발각될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석의 모든 면을 촬영하고 비문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석고로 비문의 탁본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작업은 30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경계했죠. 마침내 탁본이 완성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가시죠. 김태현 교수가 탁본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 계곡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재빨리 헤드랜턴을 껐습니다. 숨어야 합니다. 우리는 급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 헤드라이트가 산길을 비췄습니다. 차가 멈추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쪽으로 올라온 흔적이 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중국 조사단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태현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알았죠? 박 씨가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텔에 정보원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움직임이 새어나간 거예요. 저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석실 안에 갇힌 형국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중국 조사단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제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반대편으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험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시죠. 이주연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석실을 빠져나와 산등성이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중국 조사단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쫓아가세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바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박 씨가 재빨리 교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는 가까스로 산등성이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갔죠. 나무에 부딪히고 돌에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마침내 산 아래 작은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 조카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차를 가져오라고 할게요. 10분 뒤 낡은 트럭 한 대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빨리 타세요. 우리는 황급히 트럭에 올랐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는 순간 저 뒤에서 중국 조사단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습니까? 김태현 교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씨의 조카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 트럭은 좁은 산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중국 조사단의 차가 바짝 따라붙었죠.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증거들,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탁본. 이것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30분간의 추격 끝에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시내 교통 속으로 섞여들자 중국 조사단의 차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트럭은 사전에 약속한 안가로 향했습니다. 박 씨의 친구 집이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노트북을 열고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비문이 모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탁본을 펼쳤습니다. 이 탁본만 있어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이주연 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가 비문을 발견하고 분석한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했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유네스코 회의까지 3일 남았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회의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김태현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알면 압력을 넣을 겁니다. 러시아 정부에, 유네스코에, 모든 곳에 말이죠. 박선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그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레인들이 직접 남긴 진실 말입니다. 이주연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죠. 그날 밤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USB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천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연해주의 땅이 멀어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바레의 왕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이제 세상에 전할 차례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일 뒤면 유네스코 회의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 증거를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바레가 한국 역사임을 증명해낼 겁니다. 할아버지, 지금 저를 보고 계신가요? 저는 할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진실, 정의, 그리고 작은 나라의 존엄성. 이제 그 싸움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긴급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해리슨 변호사님,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담당자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부 서방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러시아 영토에 침입해 유적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를 특정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정부에도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회의 개최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었죠. 김태현 교수가 호텔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중국 측 수석학자 장웨이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학자가 단상에 서 있었죠. 바레는 당나라의 책봉을 받은 지방 정권이었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이를 연구해왔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문서들을 제시했습니다. 당나라 역사서, 바레와 당나라의 외교 문서, 책봉 관련 기록들. 모두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었죠. 일부에서 바레가 독립국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 왜곡입니다. 장웨이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은 중국 바레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영향력이 막강하죠.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불편한 것도 느껴졌습니다. 유네스코 회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비문 사진들, 탁본, 그리고 역사적 증거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바로 그때 호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시카 해리슨 변호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국어를 쓰고 있었지만 억양이 이상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리젠화입니다. 베이징 대학 역사학 교수입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리젠화 교수는 장웨이 교수의 수제자였습니다. 중국 바레사 연구팀의 핵심 인물이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어디서 만날까요? 호텔 로비 커피숍. 30분 후에요. 혼자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김태현 교수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리제나 교수는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보기로 말입니다. 30분 뒤 저는 호텔 로비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쓴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제 테이블로 다가왔죠. 해리슨 변호사님입니까? 리 교수님이시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리제나 교수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봉투 안에는 중국어로 작성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중국 정부의 내부 문서입니다. 동북공정 프로젝트 관련 자료죠.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영어 번역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조작 지침서입니까? 리제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20년 넘게 역사를 조작해왔습니다. 발해뿐만 아니라 고구려, 심지어 한반도 고대 국가들까지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계획이었죠. 문서에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리한 증거는 숨기고 유리한 증거만 부각시키라. 외국 학자들을 매수하고 국제학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필요하다면 유물을 변조하거나 은폐하라. 이 문서들이 공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리제나 교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평생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학자가 됐죠. 하지만 지난 20년간 저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압력 때문에요. 장회의 선생님도 아십니까? 제 스승이신데 그분도 괴로워하십니다. 저는 리제나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발견한 비문 때문입니다. 리제나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비문은 우리가 20년간 숨기려 했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대진국, 고구려 계승, 사만의 후예.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은폐하라고 명령했죠. 저는 문서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폭탄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 조작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죠. 이 문서들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제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결심.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리 교수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리제나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중국 당국이 제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이 문서를 되찾으려 할 겁니다. 그가 커피숍을 나가는 순간 저는 문서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방으로 돌아가 스캔을 시작했죠.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변호사님, 북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평양발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국가임을 선언합니다. 북한 학자가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증명할 유물을 공개합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황금빛 찬란한 왕관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평양 인근에서 발굴된 발해 왕실의 금관입니다. 금관 내부에는 대진국 무왕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북한이 결정적인 유물을 공개한 겁니다. 박선영 교수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런 유물을 갖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왜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때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니까요. 중국의 역사 침탈에 남북이 함께 맞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주연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역사 문제에서 남북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거의 처음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리제나 교수의 내부 고발, 북한의 결정적 유물 공개,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비문.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한민족의 국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모든 매체가 발해 논쟁을 다뤘습니다. 중국 학자의 양심 선언, 역사 조작 폭로. 북한, 발해 왕실 금관 공개. 남북 역사 협력 신호탄. 천년 만에 돌아온 진실, 발해는 누구의 역사인가? 국제 여론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저는 발표 자료에 리제나 교수의 문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금관 사진도 포함시켰습니다. 내일이면 유네스코 회의가 열립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죠. 그곳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겁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크렘린 궁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국무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제시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학자들, 고려인 동포들, 리젠화 교수, 심지어 북한까지.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제시카.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네, 할아버지.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내일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고 수십 개 언론사 카메라가 회의장을 겨냥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 대표단 석 옆에 앉았습니다. 김태현 교수, 박선영 교수, 이주연 박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중국 대표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를 비롯한 10명이 넘는 학자들과 외교관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회의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발해 유적 귀속 문제에 관한 긴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출신 의장 마르탱 뒤퐁 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중국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두툼한 자료집을 펼쳤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그의 중국어를 동시통역사가 번역했습니다. 발해는 기원 후 698년부터 926년까지 존재한 지방 정권입니다. 당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았고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당나라 행정체계를 따랐습니다. 화면에 여러 문서들이 투사되었습니다. 당나라 역사서, 책봉 기록, 외교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발해가 당나라의 통치 아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장웨이 교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발해는 중국 역사의 일부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의 발표는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죠. 수십 년간 준비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측 발표입니다. 의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시카 해리슨 변호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해가 누구의 역사인지, 발해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말입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비문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지에서 발견한 비석입니다.
기원 후 794년, 발해 문왕 13년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했죠.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대진국 문왕 13년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대진국, 이것이 발해의 정식 국호였습니다. 발해는 중국이 붙인 이름일 뿐이죠. 중국 대표단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회의 교수가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사만의 자손으로서. 발해인들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발해 왕들이 직접 돌에 새긴 기록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탁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비문의 탁본도 확보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의 금관 사진이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해 왕실 금관입니다. 금관 내부에는 대진국 무왕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북한이 처음으로 역사 문제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명백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중국 정부의 내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벌떡 일어섰죠. 이것은 중국 정부의 동북 공정 관련 내부 문서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한 양심적 학자가 제공한 것입니다. 장회의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서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발표자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서의 핵심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불리한 증거는 은폐할 것, 외국 학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 이것이 중국이 20년간 해온 일입니다. 역사 연구가 아니라 역사 조작이었던 겁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장회의 교수님. 저는 그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제자 리제나 교수가 이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싶다고 했죠. 장회의 교수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역사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쇼소인 문서, 아랍 상인들의 기록, 신라의 역사서. 모든 동시대 기록들이 발해를 독립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봉을 받았다고 해서 속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동아시아의 외교 관례였을 뿐입니다. 일본도 책봉을 받았습니다. 베트남도 받았죠. 그렇다면 이 나라들도 모두 중국 역사라는 겁니까? 제 질문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자체 관료 체계를 운영했으며 독립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대진국이라 불렀고 고구려의 후예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하나를 가리킵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한민족의 독립국가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의장이 다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양측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해리슨 변호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측이 제시한 책봉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책봉 체제는 명목상의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발해는 완전한 주권을 행사했죠. 중요한 것은 발해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느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당나라 백성이 아닌 대진국 백성, 고구려의 후예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중국 측 내부 문서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본을 확보했고 여러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리제나 교수는 실명으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걸고 진실을 밝힌 겁니다. 영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유적의 소유권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학문적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여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명백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최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오늘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순간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해리슨 변호사님, 중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내일 투표 결과를 예상하신다면?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일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태현 교수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박선영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내일 투표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중국이 밤새 로비를 할 겁니다.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주현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힘은 막강하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193개국의 투표. 과반수를 얻으면 한국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진실만으로 정치와 경제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진실도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리제나 교수였습니다. 해리슨 변호사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학자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수님의 용기가 더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 알렉산드르 씨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고려인들이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꼭 이기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싸움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학자들, 고려인 동포들, 양심적인 중국 학자, 그리고 전 세계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1000년 전 사라진 나라 발해. 그들이 남긴 진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1919년 상하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젊은 날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투표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김태현 교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중국이 밤새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투표를 자기들 편으로 돌리려는 거죠.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씁쓸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실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와 있었죠. 장웨이 교수는 어제와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리제나 교수의 폭로가 그에게 큰 타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발해 유적의 역사적 귀속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방식은 단순합니다. 찬성 또는 반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찬성은 발해가 한국 역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죠. 과반수를 얻는 쪽이 승리합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93개국. 과반수는 97표였습니다. 의장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반대. 첫 투표가 중국 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알바니아. 찬성. 한 표를 얻었습니다. 투표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반대. 호주. 찬성.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종이에 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0개국이 투표를 마쳤을 때 찬성 14표, 반대 16표였습니다. 우리가 뒤지고 있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룬. 반대. 차드. 반대. 콩고. 반대. 중국의 로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표들이 대거 중국으로 쏠리고 있었죠. 이주연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100개국이 투표를 마쳤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찬성 42표, 반대 58표. 16표 차이로 우리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좌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93개국이 남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유럽 국가들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찬성. 독일. 찬성. 영국. 찬성. 유럽 선진국들이 우리 편에 서주고 있었습니다. 학문적 정직성을 중시하는 나라들이었죠. 표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50개국이 투표를 마쳤을 때 찬성 68표, 반대 82표. 여전히 14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일본. 찬성. 일본의 투표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역사 문제로 한국과 갈등이 있었던 일본이 한국 편을 든 겁니다. 중국 대표단이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미국.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찬성.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의 지지는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투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180개국이 투표를 마쳤을 때 찬성 84표, 반대 96표. 12표 차이. 남은 나라는 13개국이었습니다. 과반수 97표를 얻으려면 우리는 최소 13표가 필요했습니다. 즉, 남은 나라 전부가 찬성해야 했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중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찬성.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찬성 85표. 남은 나라 12개국. 모두 찬성해도 97표였습니다. 단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우리가 지는 상황이었죠. 투표가 계속됐습니다. 몽골. 찬성. 86표. 네팔. 찬성. 87표. 하나씩 표가 쌓여갔습니다. 마지막 5개국이 남았습니다. 찬성 92표. 5표가 더 필요했습니다. 파키스탄. 중국의 오랜 우방국이었습니다. 모두가 반대를 예상했죠. 긴 침묵 끝에 파키스탄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찬성.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찬성 93표. 4개국이 남았습니다. 폴란드. 찬성. 94표. 루마니아. 찬성. 95표. 이제 2개국만 남았습니다. 97표를 채우려면 둘 다 찬성해야 했습니다. 세네갈.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찬성. 96표. 단 1표가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나라가 남았습니다. 짐바브웨. 의장이 불렀습니다. 회의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짐바브웨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반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찬성 96표, 반대 97표. 1표 차이로 우리가 진 겁니다. 김태현 교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선영 교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주연 박사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죠. 의장이 결과를 발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의를 제기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중국이 일부 국가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독일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공정한 투표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대표들도 차례로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트집입니다.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상황을 검토하겠습니다. 1시간의 휴회 시간 동안 저는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해리슨 변호사님,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최소 3개국이 중국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투표 직전에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투표가 아닙니다. 독일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유네스코 규정상 재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요청에 따라 투표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외부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규정 제47조에 의거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격렬히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과반수 국가들이 재투표를 지지하고 있었죠. 재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외부 압력 없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가 배부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조용히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뒤 모든 투표용지가 수거됐습니다.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의장과 2명의 참관인이 표를 세기 시작했죠. 저는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의장이 결과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장이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찬성 101표.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반대 92표. 따라서 발해 유적은 한국의 역사적 유산으로 인정됩니다.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박선영 교수와 이주연 박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1000년 만에 발해가 돌아온 겁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축하해 주었죠. 중국 대표단은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나가면서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감과 함께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말할 수 없었을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해리슨 변호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한 것은 단순히 발해가 한국 역사라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약한 힘을 가졌다 해도 진실과 정의를 선택하면 거대한 권력과 자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발해 1000년 만에 한국으로 귀환. 진실의 승리, 유네스코 극적 재투표. 작은 나라의 큰 승리, 역사정의 실현. 한국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고려인 동포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했죠.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앞. 젊은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할아버지.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진실이 이겼어요.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크렘린 궁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연해주 어딘가에 발해의 유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천년의 방랑이 끝난 겁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레인들이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제나 교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해리슨 변호사님.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건 교수님입니다. 이제 중국 학계도 변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학자들, 고려인 동포들, 양심적인 중국 학자들,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이룬 승리였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발의 유적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 그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순간을 음미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이 기적 같은 순간을 말입니다. 유네스코 결정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였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의 특별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김태현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발에 관련 포스터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발의 열풍이라고 부릅니다. 김태현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과서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이제 한국사 수업에서 발해를 제대로 배우게 됐죠.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열광적입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광대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차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 앞은 이미 수천 명의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박선영 교수, 이주연 박사, 그리고 박 알렉산드르 씨도 와 있었죠. 해리슨 선생님. 박 씨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모시고 왔습니다. 그의 뒤에 80대 고려인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연해주에서 저희에게 석실 위치를 알려주셨던 그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찾아주셔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000년 만에 발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승리이며 정의의 승리입니다. 제시카 해리슨 변호사님을 비롯해 이 일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시장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는 우리가 발견한 비석의 복제품이 서 있었습니다. 대진국 문왕 13년. 관람객들이 하나씩 비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사람들은 감탄했죠. 두 번째 전시실에는 북한에서 보내온 금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남북이 역사 문제에서 처음으로 협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박선영 교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발해를 연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에는 평양에서도 발해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저는 금관을 바라봤습니다. 1000년 전 발해 왕이 썼던 그 금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세 번째 전시실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가져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자기, 무기, 장신구, 그리고 생활용품들. 모두 발해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이주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협상 끝에 유물 일부를 한국에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지 박물관에 보관되지만 공동 연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발해를 되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코너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태현 교수, 박선영 교수, 이주연 박사, 박 알렉산드르 씨와 고려인 할머니, 리제나 교수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도 있었죠. 사진 옆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리제나 교수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양심을 지킨 중국 학자,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저는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켰으니까요. 전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가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온 부부였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발해에 대해 처음 알게 됐어요.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는 걸요. 아이가 제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발해 왕궁 그림이었죠. 나중에 크면 역사학자가 될 거예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받아들고 고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멋진 꿈이구나. 꼭 이루길 바랄게.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모여 작은 만찬을 가졌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제시카 해리슨 변호사님께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박 알렉산드르 씨가 말했습니다.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발해 유적 보존을 위해서죠. 우리도 조상의 역사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고려인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강제 이주당했을 때 모든 걸 잃었어. 고향도 언어도 역사도 잃어버렸지.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역사를 되찾았어. 너무 기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이주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발해는 잊지 않을 겁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놨으니까요. 박선영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변호사님은 한국의 은인이십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발해가 돌아왔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를 지켰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 연해주의 새벽 잠입, 유네스코 회의장의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의 순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였죠.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국무부 동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제시카, 영웅이 돌아왔네. 그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들은 한국의 학자들, 고려인 동포들, 그리고 리제나 교수님 같은 분들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제자리였죠.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시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작은 변호사 한 명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걸 경험했죠. 진실과 정의를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 한국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발해를 배우고 있었고 학자들이 유적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되찾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앞에서 찍은 그 사진.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작은 나라들의 목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그것이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니까요. 그것이 할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유산이니까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현 교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전시회에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이제 시작입니다. 발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오래 숨겨져 있어도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발에는 1000년 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속 깊이 묻혀 있다가 때가 되자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여정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든 싸움이더라도 결국 진실이 이긴다는 것. 저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책상 위 할아버지 사진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잘 주무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 동안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숨겨진 진실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을. 언젠가 다시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 발해의 후예들이 그러했듯이. 진실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워싱턴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중 하나는 아마도 발해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000년을 여행해 오늘 밤 제게 닿은 빛. 그 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정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시카가 아닙니다. 발해를 되찾은 사람. 진실의 힘을 믿는 사람.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